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7월 다섯 번째 주죠. 7월의 마지막 주 두 번째 한국사 배울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서 경제 정책과 경제 생활의 변화 여기 보고 있는데요. 오늘 배울 때는요, 조선 전기의 경제 생활과 그리고 조선 후기에 농업과 광공의 발달, 뭐 조선 전기와 후기의 경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배울 때 처음 분야입니다. 조선 전기의 경제생활 13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농업입니다. 조선 전기의 농업.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중심이 된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농업이야말로 국가의 근간 산업이었죠. 즉, 농업이 잘 돼야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 세금이 많이 거쳐야 국가 재정도 빵빵해지고, 그 국가 재정이 빵빵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굉장히 중시했다. 그래서 중농 정책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농업 장려책이 뭐였냐면 일단 개간을 장려했다는 거죠. 땅이 늘어나면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서 개간지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면세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을 국가적으로 또 각 지역별로 지방별로 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아무래도 농업에 가장 중요한 건 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봄가뭄이 심해요. 봄에 우리나라 강수량만 보면은 어디 가서 이제 적지 않은데 이 봄에는 강수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농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수리시설, 뭐 저수지라던가 뭐 이런 거, 보호 이런 것들을 늘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기술을 개방하고 농기구를 개량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나왔던 책이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세종 때 나왔던 책이죠. 전국의 농민들 중에서 경험 있는 농민들로부터 전해 들은 농업기술을 모아서 그거를 직접 시험해보고 검증해서 검증 결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이 농업기술을 모아서 만든 농서가 농사직설이죠. 자, 이 농업기술의 진보 얘기하기 전에 그 양반 지배층이나 이제 농민들도 농업 생산력 높이는 데 관심이 많았다. 왜 그러겠어요?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면요 세금 내고 남는 것이 자기한테 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 생산력을 진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개간을 할 경우에 자기의 소유 땅이 늘어나니까 개간 같은 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 농업기술의 진보 보겠습니다. 사실 고려시대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조선시대의 농업기술이 확실히 진보하게 됩니다. 이전에 비해서 어떤 면이 있느냐, 일단 조보리콩의 2년 3작이 널리 행해졌습니다. 이게 계절에 맞춰 가지고 땅을 쉬지 않고 농사를 짓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땅 계절에 맞춰서 적합한 작물을 심는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콩이죠.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웠나 모르겠는데요. 뿌리옥 박테리아. 자, 콩 같은 경우에는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토지의 양분을 집적시키는 효과가 있어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농사를 돌려짓기를 할 때 꼭 중간에 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모내기가 시행됐습니다. 여러분 모내기 알죠? 그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이 벼에 그 모를 이제 옮겨다 심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전기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건 일부 남부지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선은요 법적으로 이 모내기를 금지시켰어요.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봄 가뭄이 심해가지고요 봄철에 충분한 강수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요 아예 1년 농사에 벼농사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의 장점이 진짜 많은데 농사 망할까봐 법적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그렇지만 강수량에 자신 있는 봄 가뭄에
자신은 본가뭄이 잘 나지 않는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암암리의 모내기가 시행됐다는 거고요. 또 이제 시비법, 이 시비법은 고려시대 때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고려 후기 무렵에 이제 퇴비를 쓰는 법이 발견이 돼서 더 이상 농사를 이제 쉬지 않고 휴경법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땅을 한 번씩 놀려줘야 돼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더 이상 땅을 놀리지 않고 연작상경, 매년 항상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즉 땅을 뭐 50%나 70%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 100%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이 퇴비 사용법도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고려시대에 비해서 더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목화 재배인데, 우리가 목화가 처음 들어온 건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인데요, 실제로 목화가 전국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하는 건요, 조선시대에 들어가서입니다. 조선 전기에 들어가서 목화 재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사실 목화가요, 건조 기후에 더 적합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후에 목화를 재배시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한국의 목화를 재배하는 법을 창안해내고 기여한 게 이 목화를 들여왔던 문익점 집안입니다. 그래서 문익점의 손자 때쯤 되면은 이 목화 재배가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게 돼서요, 나중에 가면은 조선 전기 말이나 아니면 조선 중기쯤 되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 목화로 면포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뭐 한다, 일본에 수출할 정도가 되고, 또 이 면포가 국가에서 혹은 대중적으로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경제생활 13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수공업입니다. 수공업 뭐예요? 수공업 공장제 기계공업이라고 하죠. 뭐 기계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손을 이용해서 만들면 수공업이에요. 자, 일단은 관영수공업이 있습니다. 이 관영수공업이라는 건요, 국가나 관청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조선 전기에는 이 관영수공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일단은 장인을 공장 안에 등록을 하는데, 공장 안이라는 건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안 이렇게 이제 조선시대나 이럴 때 그 용어가 등장하는데, 보통 안이라는 것은 명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 소속 장인 명부 혹은 관청 소속 장인 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인들, 기술자들은 관청에 소속시켜서 물품을 제작하게 했습니다. 근데 장인은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품을 세금을 내고 판매 가능했다. 이건데 이게 조선 정부의 딜레마가 약간 섞여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맨 처음에 공장 안에 등록을 해서 관청에 소속시켜서 물건을 제작할 때는요, 관청에서요, 나라에서 이 장인들한테 녹봉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무슨 이제 직원처럼 월급 주면서 일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만 가능하냐면요, 세종 때까지만 그랬어요. 그 이후로는요, 재정난에 휩싸이면서 이제 국가 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장인들한테 그 녹봉을 지급을 못해요. 아니, 관리들 녹봉도 지급하기 빡빡한데 장인들까지 녹봉 지급하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야, 대신에 책임량, 너한테 할당량만 네가 만들면은 나머지 생산품은 그 판매 대금에서 일부 세금 내고 판매할 수 있게 해줄게. 요런 식으로 해준 거예요. 대신에 할당량 만들어, 그거예요. 판매할 수 있게 해줄게. 아니, 그냥 지가 팔면 되죠. 왜 이렇게 하냐면요, 조선은요, 상공업을요 통제를 했어요. 왜 그런 유교적 경제관이라는 게 이 검약한 생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상업이나 혹은 수공업을 너무 지나치게 그거 하면은 좀 뭐라고 할까, 사치스러운 생활을 방조할 수 있다, 혹은 이게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수공업을, 특히 상업을 통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게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근데 또 이거 외에는 이제 관청에 동원되는 기간 외에는 개인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떤 부작용이 나면요, 16세기 이후 장원들이 관청에 동원되는 걸 기피해요. 아니, 장청에 동원되느니 차라리 내가 그 기간에 물건 만들어 파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청에 동원되는 거를 기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관영수공업이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반면에요, 이제 민영수공업과 간해수공업도 있었는데, 뭐 이제 관청에 소속되지 않은 장인들이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양반인네들의 물건이라든가 농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간해수공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농가에서요, 본인들 쓰려고 물건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특히 농한기라고 하죠. 이제 농사 다 끝나고 겨울철이 이럴 때는 뭐 옷감을 만든다든지, 뭐 혹은 뭐 간단한 도구들이나 물건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상업입니다. 조선전기 상업입니다. 이 상업 같은 경우에는 이 말업이라고 해가지고 유학에서 굉장히 천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업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유학엔 있어요. 그렇지만 상인들이 없이 살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나 관청에서나 지배층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물건을 구해다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맡기냐면은 시전이라는 곳에 맡깁니다. 한양에 시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한양 중심가에는 상점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시전이라 불렀는데,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하냐? 정부에서 점포를 지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인에게 줍니다. 빌려줘요. 그 대신에 점포세와 물건을 팔 경우 상세를 징수하게 하고요. 또 이 시전 상인들한테는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물건 구해와 하면 구해오라는 거예요. 대신에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한양 주민들에게 특정 물품은 특정 시전 상인한테서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과 이런 국가 간의 이런 협약, 그러니까 이런 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 다음 보겠습니다. 지방에도 장시가 생기는데요. 사실 맨 처음부터 장시가 있지는 않았어요. 이거 시장이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15세기 후반부터 장시가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가 계기가 되면 흉년이 들거나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량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혹은 농산품을 들고 와가지고 식량과 바꾸기 위해서 농민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나와야겠어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으로 와야죠. 그럼 어디를 지나다닐까요? 지방 같은 경우는 뭐 관청 앞이라든가 이런 곳에 뭐 성문 앞 이런 데에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팔고 교환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16세기 중엽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이 장시가 점점 확대되게 됩니다. 자, 화폐입니다. 사실 조선은요, 화폐를 보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화폐를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한 이유가 뭘까요? 국가 입장에서요, 화폐가 보급되면 세금 징수도 쉽고 보관도 쉽습니다. 조언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면 배로 한 척이 가야 할 게 그냥 동전으로 받기만 하면 괴짝 하나로 처리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런데 조선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조선은 농업국가였어요. 그리고 충분한 이러한 이 유통경제가 발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유통경제 규모가 커져야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는데, 유통경제가 미비하다 보니까 화폐에 대한 수요가 없는 거죠. 굳이 물건을 다시 화폐로 바꾼 다음에 다시 그 화폐로 물건을 바꿔서 가져간다? 귀찮은 일이죠. 그냥 물건 대 물건으로 해버리죠. 소량일 경우에는. 어쨌든 화폐를 발행합니다. 그 저화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종이돈이에요. 아무래도 우리가요, 이제 이 화폐를 만들려면 구리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동전이라고 하는 돈 만들려면 구리가 필요한데, 구리가 그렇게 막 흔해 빠진 금속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화라고 해가지고 종이로 만든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에 이 저화가 유통이 됐었는데, 이 저화에 대한 믿음이 좀 약했어요. 화폐라는 게 그 화폐 가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하는데, 이 저화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점점 그 가치가 저평가되고 나중에 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통보 같은 동전도 발행이 됐지만 자급자족적 유통경제라고 하죠. 많이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농업경제 사회였는데, 이때까지는 유통경제가 미비하다 보니까요, 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먹고 싶다.
그럼 사과나무 심는 겁니다. 내가 옷을 해 입어야 한다. 목화 심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그래도 그 자기가 만들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물건 갖고 옆집 가서 바꿔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추쌈이 먹고 싶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 집에서 뭐 깨 한 대 빡 들고 가서 너희 상추하고 바꾸자 하고 바꾸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조그만 소소한 장치에 자기 물건 들고 가가지고 그냥 적당히 뭐 한다, 다른 물건하고 바꿔 오는 수준. 근데 이제 대규모 유통, 뭐 예를 들어서 뭐 혹시 뭐 술에 한 짝이 오고 막 이런 교환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봉다리에 하나씩 정만 교환하고, 그러다 보니 화폐의 필요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농업과 광공업의 발달, 135페이지입니다. 자, 일단은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일단은 양난 이후 개간 사업을 굉장히 장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란과 호랑 겹친 이후에 경지 면적이 확 줄어서 생산량도 훅 떨어졌는데, 개간 사업을 장려하다 보니까 경지 면적이 점차적으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개간 사업, 근데 이제 문제는 개간 사업은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동력을 많이 동원할 수 있었던 양반 지주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양반 지주들이. 이 양반 지주들은 보통 노비도 있고 혹은 자기 소작인들도 있고 하니까 그들 동원해 가지고 농사 짓는 거예요. 개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민들은 이런 개간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의 땅을 늘리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세대한 생산력을 뽑아서 자신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방식이 뭐냐? 대표적인 게 모내기입니다. 이 모내기가 조선 후기 들어가면은 그냥 일반적인 일이 되버립니다. 왜 그러냐? 이 모내기는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농경을 위한 노동력의 필요가 감소하는데, 대표적으로 노동력을 겁나게 쓰던 게 뭐였냐면 바로 뭐냐? 모내기 이후에 김맥입니다. 잡초 제거예요. 원래는 이 모내기법, 이양법 이전에는 직파법이라고 해서 땅에다 직접 벽씨를 뿌려서 거기서 싹을 틔워서 자라게 하는데, 문제는 이 벽씨가 자라면서 싹을 틔우면은 같이 옆에서 종이치네요.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어, 그 잡초, 아니 벽씨가 자라면서 같이 뭐도 자라는 잡초 옆에서 자라요. 근데 자랄 때, 싹이 날 때는 이게 잡초인지 벽씨 싹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확정이 된 다음에 이거 잡초구나가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 제거하려 하면은 너무 많이 자라서 이걸 제거하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모내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직파법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에 비해서 거의 노동력이 2배 가까이 더 든다는 평가를 합니다. 김매기에 대한 노동력이. 그리고 수확량도 증가해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한다면은 벽씨를 뿌리잖아요. 벽씨를 심었어. 그러면 그 중에서는 쭉정이도 있어가지고 잘 못 자라는 벽씨도 있고 자란 벽씨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못 자란 벼싹 뽑고 자라는 걸 심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근데요, 모내기를 할 때는 벽씨를 모판에다 딱 심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 벼만 골라서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확량이 더 좋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직파법을 하면요, 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봄에 벽씨를 뿌려야 하거든요. 그래야 벼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근데 이 모내기를 하게 되면은 이 봄에 모판에 이 벼를 심었다가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기르고 있는 동안에, 그 동안에는 원래 논이었던 자리에서 보리를 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하고 겨울 무렵에 보리 심고 늦봄에 보리 수확하고 모 심으면 되는 겁니다. 벼 심으면은 그러면요, 토지를 거의 놀림 없이 계속 돌릴 수 있으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쌀도 먹고 보리도 먹고 일단은 식량도 확실히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수리 시설이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었냐면은
이 모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모내기를 금지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왜 금지를 시켰느냐? 우리나라가요, 봄철에 비가 잘 안 내려요. 우리나라가 1년 강수량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벼농사를 짓기에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강수량이 50% 이상이 여름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 강수량만 보면은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돼 있고, 보통 겨울이라던가 봄에 강수량이 낮아요. 특히 봄에는 모를 옮겨다 심으려면은 이양 뭐 벼내기를 하려면은 그 논에 물이 찰랑찰랑 차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안 차오르면요, 모내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모내기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아예 1년 동안 벼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근데 직파법 같은 경우에는 봄 가뭄이 들어도 일단 싹은 나고 있으니까 농사가 아예 망하진 않아요. 근데 모내기는 떼놓치면 아예 못하기 때문에 이 모내기를 조선 전기에는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수리시설을 확대시키고 점점 이제 뭐 수리시설 뭐 저수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된 시기에 물을 가둬두었다가 봄철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서 물을 연결해서 물을 대는 거죠. 논에 물을 대놨다가 거기다가 뭐를 심을 수 있는, 이양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게 인위적으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12법이 개선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모작 해야죠. 그렇죠? 땅을 놀리지를 않게 돼요. 그렇죠? 아예 놀리지를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걸음을 쳐야 한단 말이죠. 그럼 걸음의 효율성을 점점 높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법도 확실히 조선 전기에 비해서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요. 아, 이거 하나 더 나왔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두레와 푸마디 같은 공동 노동 방식이 확대됩니다. 모내기라는 게요, 논에다가 이 벼를 옮겨 심는 건데, 자, 이만큼은 오늘 심고 이만큼은 내일 심고 이만큼은 모레 심자, 한 일주일 동안 나눠서 심는다, 이거 안 됩니다. 한 번 심으면 그날 끝내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게 노동력이 되냐 이거죠. 우리 집에서 농사 짓는 사람 3명, 2명, 3명인데 한 방에 그걸 다 한다? 그건 어렵죠. 그 넓은 땅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나서서 오늘은 이 집, 다음은 이 집, 내일은 우리 집, 이런 식으로 같이 노동을 해주는 공동 노동 방식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두레와 푸맛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밭농사에서는 견종법이 널리 확대됐다. 근데 이 견종법이 뭐냐면요, 그 이랑과 고랑이라고 있습니다. 밭을 갈잖아요. 그럼 밭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게 이랑이고요. 요게 고랑입니다. 이랑은 올라와 있는 거, 고랑은 이게 파여 있는 건데, 견종법이라는 건요, 이 고랑에다가 작물을 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나요? 하면 몇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일단은요, 양분이 위에서 아래로 쏠리다 보니까 더 많은 양분을 하는 게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이 이랑이 그 바람을 방풍 효과를 가지고 와서 이 작물이 어느 정도, 특히 작물이 약간 싹을 틔우고 작을 때에 이 바람을 막아서 보온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견종법이 좋느냐면 또 그건 아니에요. 견종법은요, 주로 겨울철에 자라는 작물들이 주로 쓰는 거고요. 여름철에 하는 작물들은요, 농종법이라고 해서 일항에다 심습니다. 여름철 작물은. 왜 일항에다 심을까요? 여름철 같은 건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배수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고랑에다 여름철에 심어버린다, 그럼 물이 차올라서 뿌리가 썩어버려요. 그래서 일항에다 심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배수가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농종법입니다. 우선 견종법이 확대됐다는데요. 이거 얘기는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 고랑에다가 잘 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름이냐 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농경법을 달리 해가지고 밭농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짓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농업 경영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 모내기로 노동력이 감소하게 돼요. 노동력 필요성이 예전에는 5사람 짓던 논을요, 2사람만 있으면 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한 사람이 경작하는 경작지의 면적을 늘리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작이라고 하는 소수의 인원이 대규모의 농사를 짓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지주도요,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는 지주가 데리고 있는 그 노비나 머슴만 데리고서는 지주 소유의 농지를 다 경작할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농지들은 어떻게 한다?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빌려줘 가지고 소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광작이 가능하니까 소수 인원만 가지고도 농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빌려줬던 땅을 회수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비나 머슴 데리고서 그냥 농사 짓는 겁니다. 참고로 머슴은 뭐냐면 노비하고 달라요. 머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고용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용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 농사일을 해주는 고용된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민층은요, 그 계층이 분화되게 되죠.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농민은요, 농사를 잘 져요. 잘 지니까 지주들이 와, 저 사람 농사 잘 짓는데 야, 내 땅도 좀 맡아보게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 사람도 이전에는 혼자 저는 그 농사 짓긴 무리입니다. 제가 맡은 땅도 많아서요. 제 땅 농사 짓기도 힘들거든요. 하는 게 아니라 내 땅 농사 짓고 여력이 있으면은 남의 집 땅도 빌려서 또 농사 짓는 것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 농민들은 분홍이 되는데 또 지주들이 이제 우리는 그냥 직접 노비나 머슴 써서 농사 짓 테니까 자네 나가주게 하면은 이 농민들은 자기가 농사 지어야 할 땅을 잃고 떠나게 되는 일들도 발생하는 거죠. 그런 농민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뭐 임노동자가 돼가지고 저기 이제 포구에서 집 나르거나 광산 가거나 심한 경우에 유랑민이 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농민층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계층이 달라졌다. 종이 치고 있네요. 10분 지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현상인데요. 이 상업적 농업입니다. 상업적 농업은 뭐라고 생각하면 팔기 위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요. 상품 유통이 확산됩니다. 이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상품 유통이 확산되는데 대표적인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앞에 설명했던 대동법입니다. 이 대동법을 이제 공인이란 존재가요. 이 뭐예요? 특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전국에서 그러한 특산물들의 이 시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시장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 유통이 확산되고요. 도시인구 같은 도시인들은요, 농사를 안 짓잖아요. 한양 사는 사람들은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농산물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이제 상품 작물입니다. 인삼, 뭐 지금도 유명하죠.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수출물이죠. 작물이었어요. 그냥 특산물이죠. 면화, 생활 필수품입니다. 옷에 입으려면 면화가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판매하고요. 담배, 조선 후기에 아주 담배가요, 선풍적인 일으키를 끕니다. 조선 후기에 이 담배가 처음 등장한 건 조선 후기의 일인데 이 담배 가격이 사실 또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담배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요, 굉장히 대표적인 상품 작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채소. 예를 들면은 뭐 한양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서울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왕십리나 이런 쪽 한양 근교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양대 있는 자리. 근데 그때 그 한양대 있는 자리가 원래는 조선시대 때는 배추밭이었대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상품 작물 재배가 확대되었다 얘기하고 있죠. 뭐 거기 136페이지의 자료 봐도 상품 작물의 재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두락의 밭에서 뭐 수만 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정약용이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쌀의 상품화도 활발하게 되는데 이거는 선생님 쌀이 무슨 상품이에요? 식량인데. 근데 상품 작물하고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요, 도시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벼농사 지어서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쌀을 사 먹어야죠. 그러니까 쌀에 대한 이 수요가, 상품 수요가, 식량을 사기 위한 수요가 늘어서 쌀도 상품화가 됐다. 그래서 쌀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까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또 조선시대에 많이. 계속 보겠습니다. 지대납부 방식도 변화하게 되는데요. 지대납부 방식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조법과 도조법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원래는요, 타조법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일부 지역에서 도조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타조법은 뭐냐면요, 지주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병작반수 할 때 그겁니다. 지주와 자긴이요, 지주가 있고 농사짓는 그 소작인이 있어요. 그러면요, 농사를 지은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절반씩 나누는 거예요. 비율이죠. 이건 비율. 근데 도조법은 뭐냐면요, 일정 액수의 지대를 정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는데 농사 짓는데 나는 벼농사 지니까 1년에 5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혹은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죠. 100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도조법이 왜 이게 도조법이 좀 더 좋냐 하냐면은, 자기니 농사 짓는 사람이 지주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영농이 추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타조법은 수확량을 절반씩 나눠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작물을 재배할 건지도 지주가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나는 그냥 벼농사 졌으면 좋겠는데, 야, 보리농사 져라. 아이씨, 야, 콩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건데, 도조법은요, 어쨌든 돈으로 주든 곡물로 주든 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구태여 내가 어떤 작물을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상품 작물 재배해 버리는 거예요. 뭐 담배가 됐든 인삼이 됐든 뭐 혹은 뭐 콩이 됐든 배추가 됐든 상품 작물 재배했다가 시장에서 그만한 곡물을 구해다 갖다 바치든지, 아니면은 내가 상품 작물 재배해 가지고 번 돈을 좀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주의 간섭 없이 소작인들이 자유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도조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주와 자기네 관계도요, 종속적 관계에서 점차적으로 계약적 관계로 변하게 됐다. 예를 들면은 뭐 쌀 5가마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한 거 5가마를 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종속적 관계일 수밖에 없었던 게, 뭘 농사를 질 건지 어떻게 질 건지.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지주 입장에선 얘가 농사를 잘 지어야 내 몫이 늘어나니까 감나라 배나라 한다고요. 근데 도조법에 따르면은 농사를 뭐 엉망으로 짓든 뭐 개판을 치든 뭐 잘 짓든 내 지대는 정해져 있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속적 관계에서 계약적 관계로 변한다,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민영수공업의 발달입니다. 자, 일단 이건 여러 가지 요인인데요. 도시 인구가 증가하게 돼요. 상품 수요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는데 여기에 대동법까지 실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 수요가 무진장 증가해요. 특히 대동법에서 공납품물을 납품하라고 하는 거는 뭐 농산물만 있는 게 아니라 수공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공업 생산이 촉진되게 되고요. 그리고요, 국가의 장인세를 바치는 민영수공업자가 증가돼서 관영수공업이 쇠퇴하게 돼.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공장 안에 등록되는 거를 수공업자들이 꺼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한다, 나 세금 내고 그냥 세금만 내고 국가 일을 안 할래 하는 사람들이, 관청 일을 안 할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나중에 가면요, 그냥 장인 등록제를 폐지해 버립니다. 왜냐면은 관청에 장인을 등록하게끔 제도를 만드는데 등록된 장인이 없어져요. 없어. 그러니까 장인 등록을 폐지하고 차라리 그냥 민간에 있는 상인들에게서 물건을 사서 국가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농촌수공업도 판매하기 위한 물품을 생산하는데 시장이 점점 상품화의 경제가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농민들도요 농한기에 뭐 하는 거예요? 물건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가계 수입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정 물품을 만드는 마을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데를 점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선대제수공업이 등장하는데 이 선대제수공업은요 공인이나 사상들이요 돈이 좀 있잖아. 그러니까 물품에 주문을 넣어요. 근데 사실 주문을 넣는데 주문의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인이 그 원재료나 도구를 사기에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공인이나 사상이 아예 자금도 주고 원료도 준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선대제 수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건을 내가 만들어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호미를 100개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 달 내내 만들어봤자 호미 100개밖에 못 만들어 이 사람은. 왜냐하면은 내가 재료나 원료를 살 돈이 별로 없어. 그래서 100개 만들 돈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인이나 사상은 1000개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1000개의 호미를 만들기 위한 재료비를 줘버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구입을 해가지고 재료를 구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걸 선대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아예 수공업자들 중에서도 돈이 있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스스로 물품을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는, 그러니까 뭐 판매까지 하는 자기 독립된 작업장이 있는 수공업자도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광산 개발 보겠습니다. 자, 광산 개발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게 되는데 이 광산 개발 같은 경우 왜 확대되냐? 일단 민영수공업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려면요 광산물, 금속 같은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 수요가 엄청 증가하게 되고요. 또 이제 청과의 무역이 조선을 오게 되면 활성화돼요. 근데 청나라는요 결제 수단으로서 은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요 기축 카페가 은인 거야. 요즘에 달러를 결제하듯이 은으로 결제해 주기를 원해요. 청나라 상인들은. 왜냐면 청에서 쓰이는 화폐가 사실상 은이거든요. 그래서 은 수요가 증대되게 된다. 무역을 하려니까 은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요 설점 수세제가 실시되는데 원래 조선 전기에는요 광산을 운영할 때 지방관이 그 자기 지역에 있는 광산에 농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부역을 시켰어요. 요역으로 동원해 가지고 광물을 캐오라고 시키는 거죠. 그럼 농민들이 광산 들어가고 싶어? 광산일 위험한 데다가 힘들기도 겁나 힘든데 안 하죠. 지방관도 꺼려지고 하기도 힘들고 관리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민간에 맡기는 거예요. 민간에도 어떻게 맡기느냐, 설점, 야 광산을 네가 만들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네가 가져. 대신에 그 수익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해. 이게 설점 수세제입니다. 그러면 광산을 주인은 그 광부들을 고용해서 광물을 캐고 그 광물을 판매해서 이득을 얻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의 일부를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광산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수요는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광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설점 수세제도 실시되다 보니까 광산 개발이 굉장히 늘어났다. 또 그러다 보는데 여기 세금 내기 싫어 가지고요 몰래 광산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금 내기 싫어서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잠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광산 개발에서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 물주가 있어요. 이 물주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상인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돈은 있는데 광산을 개발하는데 광산을 잘 몰라. 그래서 이 광산 개발을 위해서 광산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덕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돈을 대요. 그럼 덕대는요 이 광산 전문가입니다. 광산 경영 전문가라서요. 채굴업자를 뭐라고 요즘에 하면 공장으로 치면은 이제 공장장이나 현장 소장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혈주와 그리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광산 노동자를 고용해서 광산을 경영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물주한테 주는 거죠. 자기 목 떼먹고. 자본주의가 뭡니까? 자본주의는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자본주의예요. 물주 뭐 한 거 있어요? 돈 된 거밖에 없잖아요. 돈 됐는데 그 돈으로 수익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게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또 여기서 또 주목해 볼 만한 거는 분업과 협업의 생산 방식이 또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도 역할이 분배되는데 광산에서도 그 역할이 분배됩니다. 덕대, 혈주, 노동자 다 역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이 수업이 이제 방학 전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원격 수업 좀 더 충실히 좀 들어주시고요. 선생님이 그래도 이거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좀 들어주십시오. 방학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